만약 당신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노인들이 그저 공짜를 좋아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져서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그 오만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이 소름 끼치는 고백을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사기극은 당신의 탐욕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량함, 당신의 사랑, 그리고 뼛속 깊이 파고든 당신의 외로움을 이용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입 앞에 들이미는 것은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달고기 수프 한 그릇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원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뜨거운 국물을 그릇째 삼키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당신이 견고하다고 믿었던 마음의 방벽이 정교하게 설계된 거짓 사랑 앞에서 종이보다 더 쉽게 찢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인생의 도에 오신 것을. 오늘 우리가 발가벗길 사람은 양심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한 남자의 독백입니다. 그의 이름은 강준우, 올해 32살입니다.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 기생하는 가장 끔찍한 종류의 기생충이죠.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거대한 거짓의 성을 쌓아 올리는 벽돌과 같습니다. 그는 업계에서 소위 7단계 심약술이라 불리는 최상위 사기 수법을 통해 자식도 없고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은퇴한 여교사의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단 일주일 안이 결정적인 7번의 접촉만으로 어떻게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과 평생 모은 적금을 제 손으로 그것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바치게 만들었는지 직접 털어놓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머리카락을 쭈뼛 서게 만들고 등골을 서늘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준우의 육성입니다. 제 이름은 강준우 32살입니다. 꽤 그럴싸한 직함이 있는데 감정 엔지니어라고 하죠. 우리 업계 용어로는 심약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주변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서를, 특히 노인들에게서만 나는 그 특유의 만성적인 고독의 냄새를 연구합니다. 제 사냥감은 주로 65세 이상 자산은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감정의 구멍을 가진 노인들입니다. 그들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리하죠. 공짜 경품 따위에 혹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제 관심 밖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게 제가 파고드는 틈새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냐고요? 당신은 저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당신도 어머니 비위 맞추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용돈 좀 받아내려고 아양을 떨지 않나요? 언젠가 당신의 부모도 저 같은 사람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야기할 고객의 이름은 이선자 씨 76세의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녀는 제 경력에서 가장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단 7번의 접촉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최소 20억 원 호가하는 아파트와 통장에 들어있던 3억 원의 현금을 전부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제 손으로 경기도 외곽 창문을 열면 고물상 쓰레기 더미가 보이는 월 60만 원짜리 싸구려 요양원에 밀어 넣었지요. 폭력 협박 그런 건 없었습니다. 빨리 서명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웃으면서 제게 말했죠. 넌 내 아들 같아.
그녀는 드디어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생겼다고 믿었을 겁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그저 제때 카톡 답장을 보내고 그녀의 지루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사랑한 건 환상 속의 저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진짜 사기꾼은 돈을 훔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훔치죠. 우리의 이야기는 서울의 여느 동네에나 있는 평범한 대형 마트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7단계 심약술의 첫 번째 단계,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욕 우교의 선이어라고 부릅니다. 평생을 깐깐하게 살아오며 세상 인심의 쓴맛 단맛을 다 본 노인들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100개의 가시를 세우죠. 그래서 우리의 첫 만남은 반드시 완벽한 우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헌신 말입니다. 이선자 씨, 한 달간의 사전 관찰 결과 그녀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면 파란색 장바구니 카트를 끌고 마트에 와서 일주일치 식재료를 샀습니다. 자식은 없고 남편과 외아들은 오래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먼 친척이 있지만 왕래는 끊긴 지 오래입니다. 그녀는 품위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는 언제나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옷에는 주름 하나 없었죠. 하지만 그녀에게선 3미터 밖에서도 맡을 수 있는 오래된 집에 곰팡내 같은 고독이 풍겼습니다. 그 고독이야말로 그녀 영혼의 균열이자 저희 침투 경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색이 좀 바랜 무지 티셔츠에 평범한 청바지 그리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서울살이에 지쳐 보이지만 성실하고 순박해 보이는 청년 무해하고 약간은 어수룩한 이미지를 연출했죠. 곧바로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하수나 하는 짓이죠. 저는 채소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곁눈질로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그녀는 쌀 한 포대 5리터짜리 식용유 고구마와 호박 같은 무거운 것들을 샀습니다. 76세 노인이 감당하기엔 버거워 보였죠. 계산을 마치고 낑낑대며 카트에 물건을 담으려는데 쌀 포대가 자꾸만 기울어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결국 한숨을 내쉬며 한 손으론 카트를 끌고 한 손으론 쌀 포대를 안고 비틀거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저는 곧장 따라 나갔습니다. 5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걷다가 마트 앞 완만한 경사로에서 그녀가 발을 헛디뎌 쌀 포대를 툭 하고 떨어뜨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꾸민 일은 아니었지만 하늘이 돕는 순간이었죠. 저는 쏜살같이 달려가 그녀의 팔을 부축하고 쌀 포대를 집어들며 먼지를 털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에는 적당한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과도하게 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숨을 몰아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고마워요, 학생.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다치신 데 없으세요? 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들기엔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댁이 어디세요? 멀지 않으면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그녀의 첫 반응은 거절이었습니다. 눈빛에 경계심이 스쳤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바로 요 앞이에요. 예상했던 모범 답안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막 퇴근하던 길이라 방향도 같고요. 운동 삼아 걷는 거죠, 뭐. 저는 쌀 포대를 살짝 들어 보이며 단호하지만 진심 어린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 무거운 걸 들고 가시다가 또 넘어지시면 그게 더 큰일이잖아요. 저 튼튼합니다.
앞장서세요.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게 전략입니다. 내가 당신을 돕는 건 꿍꿍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젊은이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덕적 의무라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배운 사람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이선자 같은 노인에게 이 방법은 지효입니다. 여기서 더 거절하면 본인이 융통성 없는 노인네가 되는 거니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순박한 얼굴을 보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미안해서 어쩌나 신세 좀 질게요. 신세는요, 별 말씀을요. 저는 자연스럽게 카트를 넘겨받아 양손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마트에서 그녀의 집인 빌라까지는 걸어서 10분. 이 10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재산이나 가족 같은 사적인 질문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마트, 과일, 가격, 직장, 상사, 뒷담화 같은 걸 늘어놓았죠. 오늘 아침엔 해가 쨍쨍하더니 금방 흐려지네요. 꼭 우리 부장님 얼굴 같아요. 그녀가 피식 웃으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고생이 많지. 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덕 좀 쌓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덕을 쌓는다. 이 말 한마디로 제가 그녀를 돕는 행위를 저의 자기만족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4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고급 빌라였습니다. 저는 쌀과 기름을 양손에 나눠 들고 4층까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박하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마치 박물관처럼 정돈된 모습. 그건 그녀의 성격이자 외로움의 증거였죠. 주방에 물건을 내려놓고 바로 돌아서려는데 그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학생 잠깐 앉아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 아니에요. 어르신 여자친구가 저녁 해놓고 기다려서요. 빨리 가봐야 해요. 저는 작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평범한 청년이라는 설정은 경계심을 크게 낮춰줍니다. 그녀는 급히 지갑에서 1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요. 땀을 그렇게 흘렸는데 시원한 음료수라도 사 먹어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은 탐지기입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뒤로 뺐습니다. 마치 모욕이라도 당한 듯한 표정으로요. 어르신 왜 이러세요? 제가 돈 바라고 도와드린 줄 아세요. 이러시면 저 정말 섭섭합니다. 안 받아요. 약간의 칙이 어린 자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곧 표정을 풀고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정 미안하시면 다음에 제가 지나갈 때 시원한 냉수 한 잔만 주세요. 그럼 족합니다. 이게 바로 활용점정입니다. 물질적 보상은 거절하되 다시 만날 명분을 남겨두는 것.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현관에 서서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조수 민호가 묻더군요. 형, 왜 돈 안 받았어? 민호야, 우린 지금 2만 원이 아니라 20억을 노리는 거야. 첫 단계에서 우린 체력을 썼고 돈을 거절했다. 고객의 마음속에 우리는 착하고 순박한 청년으로 각인됐어. 그녀는 지금쯤 생각할 거야. 요즘 세상에 저런 착한 젊은이가 다 있나? 그리고 은근히 기대하겠지. 정말 물 마시러 올까?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미 그녀는 나를 기다리기 시작했어. 첫 번째 단계 성공. 그녀의 마음의 문에 틈이 생겼습니다. 3일 후 저는 두 번째 단계인 기억의 계승자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지난번엔 착한 바보를 연기했다면 이번엔 그녀의 감정과 기억을 담아낼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어 굶주려 있습니다. 자신의 찬란했던 과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 그것을 채워줄 완벽한 청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후 3시, 그녀가 낮잠에서 깨어날 시간. 저는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 학생 진짜 왔네. 그녀는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던 길에요. 저는 수줍게 도시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갈비찜을 하셨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요. 며칠 전에 친절한 어르신을 만났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꼭 좀 가져다 드리라고 성하셔서 여기엔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지나가던 길이라는 우연성 강조. 둘째, 어머니가 보냈다는 설정으로 화목하고. 예의 바른 가정환경 암시. 셋째, 갈비찜이라는 메뉴가 주는 집밥의 따스함. 그녀는 감동한 눈치였습니다. 집 안으로 저를 들였고 저는 갈비찜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솜씨가 좋으시네. 입에서 살살 녹아. 치아가 안 좋으실까봐 푹 익혔대요. 이런 디테일이 악마적인 겁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배려니까요. 그리고 시작된 경청의 시간. 저는 초등학생처럼 무릎에 손을 얹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집이 정말 정갈해요. 예전에 대단한 분이셨을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댐의 수문을 열었습니다. 나나 예전의 선생이었어. 저기 방배동 초등학교에서 평생 국어를 가르쳤지.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범학교 시절 이야기, 첫 발령 날의 떨림, 제자들 이야기 순직한, 경찰관 남편 이야기, 그리고 교통사고로 요절한 자랑스러운 아들 이야기까지 저는 이미 조사를 통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웃고 감탄하고 아들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힐 땐 말없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섣부른 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것. 그게 최고의 위로니까요. 그녀가 미안한 듯 멈칫했습니다. 아이고, 늙은이가 주책이지. 젊은 사람이 이런 캐캐묵은 얘기 재미도 없을 텐데. 이때가 핵심입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전 옛날 이야기 듣는 거 정말 좋아해요. 어르신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치 제가 그 시절을 함께 산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사람 냄새 나고 멋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시대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찬사입니다. 저는 그녀의 기억을 흡수하고 제 언어로 그 기억을 보정해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3시간을 떠들었습니다. 돌아갈 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 깊은 애착이 서려 있었죠. 준우 학생 시간 나면 자주 놀러와. 늙은이 혼자 적적해서 그래. 그럼요. 저 어르신 냉장고에 있는 홍시 정말 좋아하는데 다음에 오면 또 주세요. 뻔뻔한 농담으로 거리를 좁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담배를 한 대 물었습니다. 민호가 묻더군요. 형 3시간 동안 지루해서 어떻게 참았어? 민호야, 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야. 집을 지은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
이상적인 아들이라는 집을. 죽은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딱 나처럼 굴었을 테니까. 이제 그녀는 나를 강준우라는 청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의 그림자로 볼 거야. 두 번째 단계 완료. 이제 그녀가 나에게 매달릴 기회만 남았습니다. 저는 꼬박 5일을 잠수 탔습니다. 밀당은 연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기에도 필수적이죠. 제 빈자리가 그녀의 그리움을 발효시키도록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기상청 예보를 확인했지요.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는 날, 그녀의 지병인 천식이 도지기 딱 좋은 날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명의 구원자 단계라고 부릅니다. 5일째 밤 기온이 영하 10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밤 11시 인간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간 뒤에야 가래 끓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어르신 저 준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준우 학생? 나 좀... 숨이... 어르신? 왜 그러세요? 천식 도지셨어요? 약은요? 흡입기 없으세요? 다 썼어. 꼼짝을 못하겠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문 절대 잠그지 마시고요. 저는 민호를 데리고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녀를 업고 4층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제 등 뒤에서 들리는 그녀의 쌕쌕거리는 숨소리와 제 목덜미를 잡은 떨리는 손.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저는 보호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접수검사 대기 물수건으로 땀 닦아주기,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손주가 참 효자네라며 칭찬할 정도였죠. 병원비 50만 원도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녀가 돈을 주려 하자 저는 화를 냈습니다. 어르신 또 이러신다. 우리가 남이에요? 자꾸 돈 얘기하시면 저 진짜 화냅니다. 그냥 몸이나 빨리 나으세요. 우리가 남이냐는 말에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호자 침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퇴원길, 저는 일상의 침투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 집 현관에서 저는 짐짓 피곤한 듯 하품을 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준우 학생 밤새 고생해서 어쩌나? 얼른 가서 쉬어. 네, 그래야죠. 아, 근데 회사에 월차 냈더니 부장님이 날리고 사는 원룸 주인은 아들 결혼시킨다고 방 빼라고 독촉이고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찜질방이라도 가야겠네요. 은근한 신세 한탄. 그녀에겐 죄책감과 동시에 보은의 기회가 됩니다. 무슨 소리야 갈 데가 없다니. 우리 집에 빈 방 많아. 죽은 아들 방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 내가 불안해서 그래. 며칠만 더 있어줘. 그녀가 매달리게 만드는 것. 제가 거절할수록 그녀는 더 간절히 원했습니다.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 짐을 풀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완벽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복죽을 끓여 대령하고 무릎 꿇고 걸레질을 하여 바닥을 반짝이게 닦았습니다. 고장난 TV를 고쳐주고 셋톱박스를 설치해 막장 드라마를 같이 보며 욕을 해줬습니다. 저 나쁜 놈 1000벌을 받을 거야. 제가 맞장구를 치면 그녀는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녀를 고립시켰습니다. 화투 치러 오는 할머니들에겐 은근히 눈치를 줬고 통장 동네 반장이 찾아와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때면 세상 억울하고 비굴한 표정으로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통장님, 어르신 혈당 높으시니까 커피에 설탕 뺐습니다.
제가 굽신거릴수록 이선자 씨는 오히려 저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저렇게 착한 애를 왜 의심해? 내 친손주나 다름없어. 그렇게 한 달 그녀의 곁엔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들이자 정원사 수리공 그리고 유일한 말동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래의 구속자 단계입니다. 그녀의 생일날 저는 조촐한 케이크와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와인 몇 잔에 취한 척하며 저는 만들어낸 불우한 가정사를 털어놓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진짜 사람 취급해 준 건 어르신밖에 없어요. 근데 무서워요. 언젠가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전 또 혼자가 되잖아요. 이 따뜻한 집에서 쫓겨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유기에 대한 공포를 묶어버리는 기술입니다. 그녀는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죠. 준우야, 내가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마. 그리고 유언 공증도 할 거야. 내가 죽으면 이 집이랑 재산 다 너한테 남길게. 넌 내 아들이야. 저는 무릎을 꿇고 울며 거절하는 연기를 펼쳤고 그녀는 울며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결국 서류는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늙은이의 마음은 갈대 같아서 언제 변할지 모르고 친척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부의 이전입니다. 공증을 마친 며칠 후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밥상머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 집 너무 낡았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어머니 나중에 거동 힘들어지면 어쩌시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큰 병 나면 병원비는 어쩌고요. 그녀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요즘 실버타운이라고 최고급 요양 시설이 있어요. 호텔 같아요. 의사 간호사 24시간 상주하고 비슷한 수준의 점잖은 분들끼리 모여서 서예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요. 저는 가평에 지어질 예정이라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최고급 실버타운 팜플렛, 제가 만든 조잡한 인쇄물을 보여줬습니다. 이 집 팔면 20억은 받잖아요. 그 돈으로 실버타운 입주금 내고 나머지는 평생 연금처럼 쓰시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봐 드릴게요. 그녀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집을 파는 과정에서 저는 부동산 업자와 짜고 가격을 흥정하는 척 연기를 했고 그녀는 저를 더욱 신뢰했습니다. 집 판 돈 20억과 그녀의 예금 3억이 제 대포 통장 은행 지점장 친구가 관리한다는 명목의 의로 이체되는 순간 제 심장은 뛰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단계, 가치의 착취와 폐기. 돈은 확보했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인맥을 털어야죠. 실버타운 입주 전 인사를 다닌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제자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고급 영양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양아들입니다. 이것은 제 알리바이이자 다음 먹잇감을 물색하는 과정입니다. 부유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노인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거죠. 일주일 뒤 저는 그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어머니 실버타운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입주가 한 달 미뤄졌대요. 대신 재단에서 운영하는 임시 요양센터에서 무료로 지내게 해준답니다. 시설 아주 좋대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파주의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폐타이어와 고철이 쌓인 야적장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허름한 3층짜리 요양원.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고 멍한 눈의 노인들이
복도를 배회하는 곳이었습니다. 준우야, 여기가 어디니나 이런 데 싫다. 집에 가자. 그녀가 제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세요. 저 미국 본사로 연수 다녀와야 해요. 실버타운 운영 배우러요. 한두 달이면 돼요. 거짓말 너 나 속인 거지. 내 집 내 돈. 그녀가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양보호사에게 그녀를 넘겼습니다. 철문이 닫히며 그녀의 절규가 끊어졌습니다. 차에 돌아와 담배를 피우는데 조수석의 민호가 사색이 되어 묻더군요. 형, 그래도 저 할머니 형 진짜 믿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요양원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세상에서 제일 비싸면서도 제일 값어치 없는 게 뭔지 아냐, 믿음이야. 우린 가짜 사랑을 주고 진짜 돈을 받았어. 서로 윈윈이지. 그때 제 폰이 울렸습니다. 다음 타겟 분당에 사는 전직 고위 공무원, 사별한 지 6개월 자산 50억.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이선자 씨는 그 냄새, 나는 방에서 죽을 때까지 저를 기다리거나 저주하겠죠. 하지만 아무도 치매 노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자, 이제 당신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부모님은, 그리고 미래의 당신은 절대 속지 않을 거라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서울의 밤거리 누군가는 또 따뜻한 달고기, 수프를 들고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